또는 매너 모드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브리핑 안건은 총 2건으로 직제선에 의해 안건별로 실국장님의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오신 것 같아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2월 중 시정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 맞춤형 공장화재 저감대책 지원사업권에 대해 정승호 기획조정실장 및 집안일로 인하여 신광우 안전정책과장이 브리핑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신광호라고 합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셨지만 양해 말씀드리는 게 저희 원래가 이 브리핑을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안전정책과장인 신광호가 하는 것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2월 시정 브리핑 관련하여 맞춤형 공장화재 저감대책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관내에서 많은 공장화재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화재 발생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영세한 소규모 공장에 대한 화재 예방 지원 사업입니다. 설명 순서는 먼저 사업 추진 배경 및 분석에 대한 설명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사업 설계 및 추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업 성과, 향후 목표, 기대 효과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은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서울시의 1.4배에 달하는 광대한 면적뿐만 아니라 약 1만 1천 개의 소규모 공장을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산업적 특성으로 많은 공장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등 사회적 손실 비용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화재 발생률 3년 연속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화재 저감을 위해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소방청 화재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관내 화재에 대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화재에서 공장 화재는 평균 22.5%를 차지하며 정기적 원인에 의한 공장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요 전기 화재 원인으로는 첫째, 노후된 누전 차단기와 임의적 전기 설비 변경, 둘째, 코로나19 등으로 공장 매출 감소로 인한 공장 사업주의, 화재 예방 시설 투자 부담 요인, 마지막으로 전기 사용량 75kW 미만 사용 공장의 경우 정기적인 전기 안전 점검과 전기 안전 기사 선임 의무가 없는 제조 한계 등 화재 발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시에서는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사업 설계를 위해 전기안전 및 화재 예방 전문 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 화성소방서를 비롯하여 관내 공장 관련 정보 많은 화성 상공회의소가 참여하여 공장 화재 저감 방법 등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실시하였고, 사업 추진 전 관내 소규모 공장 사업주 대상 인지도 조사를 실시하여 참여 의향 파악과 현장 의견을 사업 설계 시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전국 최초 화성시만의 맞춤형 공장화재 저감대책 지원 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은 실제 공장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종업원수 50인 미만과 전기 사용료 75kW 미만 사용하는 영세한 소규모 공장이었습니다. 사업 규모는 500개소이며 사업 내용은 전기안전 점검과 노후화된 누전 차단기 교체, 소방 패치 부착 지원입니다. 또한 전기 안전 결과를 사업주에게 전달하여 화재 위험성 인식과 스스로 추가적인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전문성을 위해 시는 전기 안전 전문 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에 2022년부터 매년 1년간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는 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탁 재정 지원과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 처음 시행하였으며 2022년 주요 사업 성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자 모집 결과 사업 규모 대비 130% 초과 모집으로 소규모 공장 사업주에 많은 관심을 주셨으며,
선정 기준에 따라 500개소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500개소의 정기안전 진단 결과 351개소가 부적합으로 진단되어 유전처리 교체, 접지 보강, 배선기후 개선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선정된 모든 공장은 500개소에서는 분전압 및 콘센트용 소형 패치 5,467개를 부착해드렸습니다. 수혜자 대상 현장에서 설문조사 실시하였고 수혜자 니즈와 한국전기안공사의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 사용 조건 변경과 서방 배치 확대 지원 등 2023년 사업을 재설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2년에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기여하였으며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화재 예방 감사패를 수여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시 적극 행정에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시는 관내 인구 및 공장 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상대적으로 화재 건수가 증가하는 측면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공장 사업주의 본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내주셨습니다. 소방서에서는 2020년 화재 분석 결과 기 지원받은 공장 500개소 중 1개소 공장만 화재 발생하는 등 선제적인 예방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통계적으로 2021년도 대비 2022년도 화재 발생률이 2.4% 저감하였습니다. 이러한 당초 사업 목표였던 2024년까지 공장 화재 매년 1% 감축 달성에 도달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재는 많은 인명과 재산을 발생시키는 재난입니다. 또한 화재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발생하는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화재 예방 대책을 선제적으로 운영하여 관내 시민과 소규모 공장 사업주의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한 화성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월 시정브리핑 맞춤형 공장화재 저감대책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강호 과장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기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기 탑뉴스의 박봉석 기자입니다. 이 전국에서 기초지자체 중에서 화성시가 공장이 제일 많은데 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500개로 선정을 한 건 너무 적지 않은 거하고 첫째는 적은 거하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 난개발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제 상위법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허가 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화재가 났을 시에 공장들 들어가는 길이 너무 협소합니다. 제가 봤을 때 옆 동과 옆 공장과 불이 안 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불이 번져버려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말씀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500개 선정이니까 이게 최초로 2022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기안전공사하고 협업을 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점차적으로 좀 늘려갈 생각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랬고 올해도 2023년도에는 업체 수를 늘리기보다는 지원하는 항목을 더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대상 범위를 확대시킨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소방 패치에 대한 부분을 골드 타임을 좀 늘릴 수 있는 거를 4개 했던 거를 8개로 또 추가 지원하는 상으로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이제 확대를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그건 제도적인 사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공장의 인허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소방 도로가 좁거나 소화 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초적인 것부터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화 전에 대한 거는 맑은물 사업소에서 일단은 그 사업을 일부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방서에서 화재 진압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건의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맑은물 사업부터 사업을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예, 화성저널 이영찬 국장입니다. 화성 소방서입니다. 네. 예, 경기인 오유석 기자입니다. 유인물 5페이지에 보면 지원 대상 중에 우선 지원 대상이라고 있어요. 업종들이 이 기준이 뭐고 이유가 뭡니까? 우선으로 이렇게 종목을 선택한 게? 저희가 500개소의 업종을 정해둔 게 화재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업종을 일단 먼저 선제적으로 업종을 선정하게 된 겁니다. 화재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거죠? 네네네, 위험도가 있는. 그리고 올해 예산은 어떻게 지금 다 사용이 된 거예요? 아니 지금 올해는 지금 작년 12월
12월 달에 전기안전공사하고 위스타 계약을 협약을 2023년도 맺었고요. 지금 이제 홍보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사용했습니까? 12월 31일까지인데 추진 기간이. 홍보가 2월하고 3월에 하고요. 그다음에 업체에서 그 홍보하면서 신청서를 좀 받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네. 네, 화성시민신문 윤미 기자입니다. 그 경기도 1위라는 건 전국 1위이기도 한데 화성시에서 공장에서 그 폐기물 업체나 이런 데에서도 사실은 화재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공장 화재에 대한 공장 유형별 분석이 혹시 되고 있는지, 공장 화재가 많이 나고 있는 데가 한 50, 뭐 공장 화재 원인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 그 공장의 어떤 업종에 대한 분석이나 유형별 분석이 되어 있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게 좀 예방 조치가 필요할 텐데 화재가 취약할 수 있는 그런 데에서는 뭐 패치보다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그 전수 조사나 이런 거에 대한 뭐 계획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뭐 이런 게 좀 가능한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업체 아까도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작년 2020년도 하면서요. 그 공장 소규모 공장이라 하면 좀 영세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분에서 업종에 대해서 일단 그 업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금속이나 아니면 재활용이나 그는 공장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선정을 했던 거고요. 그 진행했던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제가 까먹은 점. 두 번째가 그 부족한 그러니까 화재에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네. 뭐 이렇게 지금 사례 데이터가 패치 있기 처음 때문에 네. 패치 외에 그 그게 전수 조사를 통해서 어떤 걸 부족한지를 좀 이제 정기적인 관리가 화재가 많이 발생됐는데요. 그게 발생되는 게 뭐 노후된 것도 있지만은 분전함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분전함에서의 그 화재가 접지가 잘못돼서 화재가 많이 나는데 그 수방 패치를 붙여놓으면은 온도가 100도씩 올라가면은 일단으로 우리가 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소화가 된답니다. 그랬고 골드 타임을 좀 늘릴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발견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소방 패치를 부착하게 된 겁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네. 미디어투데이 안상일 기자입니다. 하여튼 그 지금 이 자료를 보면 화성시가 하여튼 불명예스럽게 그 3년 연속 화재 1위로 돼 있는데 여기 그 자료에 제가 좀 찾아봐서 제가 부족한지 모르지만 그 쉽게 말하면 손실 금액, 화재로 인한 그 손실 금액하고 인적 그 손실, 사망이라든지 부상이 얼마나 되는지 그 확인된 자료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에도 지금 파워포인트도 있는데요. 3년간에 총 인명 피해는 한 26명 되고요. 그다음에 재산 피해는 234억입니다. 그 정도 예상하고 피해. 지금 인적 그건 사망이라든지 부상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인명 피해는 26명으로 지금 파악했었습니다. 그 3년간입니까? 3년간입니다. 네. 저게 손 드시는데. 네, 한 분만 그럼 질의 받겠습니다. 허정 기자입니다. 예, 먼저 해주세요. 그러면 질의 사항이 많은 것 같으니까 세 분만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주시죠. 제가 먼저 손을 저기 들었는데 아까부터 손을 계속 들으셨습니다. 타임뉴스의 이석영 기자입니다. 화성시가 전국 최초로 전기적인 원유료 공장 화재 저감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안전 불감증의 문제는 개선하고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는 고무적인 정책이라고 합니다. 우선 맞춤형 공장 화재 저감 대책 지원 사업의 대상이 소규모 공장 500개소인데 투입된 전문 인력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안전진단 과정에서 파악된 특징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예상 규모를 물어보시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책 그 지원 전문 인력하고 규모 그리고 이 안전진단 과정에서 파악된 특징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라고. 안전진단할 때 하셨습니까? 그럼 특징이 뭐니? 전기안전공사 전문적 인력이 안전 진단하면서요. 그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바로 수리가 하면서 그를 조치를 해주고요. 지금까지 작년에 했을 때
큰 사항을 발견을 못한 부분이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0개소의 사업소 가면서 241개소에 대해서 그 정기 안전 점검에 대했을 때 부적합이 나왔던 부분은 바로 조치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래가 75kW 미만의 공장에 대해서는 전기안전법상에서 실질적으로 그 안전관리자 선임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냥 사각지대로 된 거죠. 그거를 일부 지금 안전공에 나가서 그 부분을 커버해 주는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두 번째 안건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신강우 안전정책과장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저출산 고령화 대응 지원 확대 사업에 대해 정구선 시민복지국장님께서 브리핑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정구선입니다. 예, 새해가 밝은 지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처음 언론인 여러분을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올 한 해 더욱 건승하시고 우리 시 복지 행정을 시민들께 널리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항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 출산지원금 효도수당 확대 지급의 건입니다. 민선 8기 정명근 시장님의 복지 방향은 포용적 복지도시 구현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올해 초 단행된 조직 개편에서는 복지국은 기존의 7개 과를 9개 과로 늘리고 명칭도 시민에게 좀 더 다가간다는 의미로 시민복지국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과 아동친화과, 청년 청소년 정책과, 중장년 노인 복지과, 의생 정책과가 생애 주기별로 벨트를 구성하고 복지 정책과 생활보장과, 장애인 복지과, 여성 다문화과가 밀착 지원함으로써 모름지기 요람에서 무덤까지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여 전 주민을 케어할 수 있도록 행정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생애 주기 중에서 세상과의 반가운 첫 만남을 하게 되는 출생의 기쁨과 경로 효칭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다복한 노후 생활을 즐기는 3대 가정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선물을 드리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추진 배경은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더불어 공동 대응하는 지자체의 역할을 수행하고 또 노인 인구의 증가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그로 인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로 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우리시 상징인 효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와 화성시 3대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통계를 보겠습니다. 가임기에 있는 한 명의 여성이 출산한 아이수를 나타내는 합계 출산율이 전국적으로 2010년도부터 2021년까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010년에는 1.22명이었던 것이 0.81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남녀 한 쌍이 그러니까 두 명이 한 명도 안 되는 0.81명을 낳게 된다는 것이고요. 화성시의 경우는 그보다 높은 1.83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들었지만 그 하락 속도는 좀 가파른 편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1년에 탄생하는 총 출생아 수는 2016년, 17년, 20년, 21년 전국적으로 또는 경기도 그리고 화성시에서 모두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의 경우는 2016년 7,200명이면서 2021년도 6,500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택지 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24만이나 유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좀 더 심각한데요. 40만에서 26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베이비붐 때는 한때 100만 명을 넘은 적도 있었고 꾸준히 80만 명을 유지해서
인구 5,500만을 견인했었는데 이렇게 줄어든 것입니다.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인구 3천만도 위협을 받게 되겠고 또 인구가 곧 국가 경쟁력인 그런 상황에서 보도에 따르면은 2075년에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같은 동남아권에도 밀린다는 그런 충격적인 예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통계를 보면요, 그 핵가족화는 도시화와 더불어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죠. 그보다 더 단출한 1인 가구가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 우리 화성시의 경우는 매년 1~2% 증가를 해서 2021년도 전체 34만 가구 중 10만 3천 가구가 1인 가구로서 30%나 차지합니다. 그리고 어떤 가족 해체나 도덕과 예절의 붕괴, 또 경로 효친 사장이 태조해서 말세와 같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 요즘 세상이고 보면 그 옛날 대가족 제도의 전통이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출산지원금은 아동 출생일 기준에 부 또는 모가 180일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때 대상이 됩니다. 180일 미만 시에는 장래에 한해서 180일을 채우면 또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내용은 첫째와 둘째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급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100만 원, 둘째는 200만 원을 지급하게 되겠고요. 셋째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넷째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요즘 추세에 셋째를 낳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기존에는 소요 예산이 6억 5천만 원이었지만은 이렇게 함으로써 95억으로 한 15배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바우처 형태로 그 천만남 이용권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150만 원, 도에서 15만 원, 그리고 시군에서 35만 원을 매칭 분담해서 200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화성시에서 지원한 출산 지원까지 합쳐가지고 첫째 아동의 경우는 300만 원, 둘째, 셋째 아동은 400만 원, 넷째 아동 이상은 500만 원으로 최소한 300만 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효도수당 같은 경우는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관내 5년 이상 동일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5세를 만 80세 이상으로 연령을 낮춤으로써 그 대상자를 확대시켰고요. 금액도 분기별 5만 원에서 분기별 1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물론 부모 두 분을 부양할 때는 20만 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대상자 가구가 기존의 402가구에서 954가구가 되면서 소요 예산도 기존의 8,400만 원에서 약 한 3억 8천으로 5배가량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급 절차를 보겠습니다. 이런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이것을 시에서 취합 결정해서 지불하게 됩니다. 출산 장려금 같은 경우는 출산 지원금은 읍면동에서 출생 신고를 할 때 연계 처리하게 되겠고요. 이것을 아동 친화과에서 지급 결정해서 신청 다음 날 말일에 이렇게 지급하게 되고 또 효도수당은 중장년 노인복지과에서 취합 결정해서 매분기 369 12월 20일에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우리의 전통인 미풍양속을 계속 계승해 나가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화성시에서는 포용적 복지를 지향하는 여러 가지 시책들을 항상 고민하고 실행해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성 국장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브리핑 하시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뉴스인 020 오디오 방송 김성길입니다. 그
그 얘기를 듣자 보니까 그 지원 대상이 2023년 1월 1일 이후 이제 화성시 출생 아동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첫째, 둘째, 넷째까지 이제 지원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 금액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높이 줄 이렇게 의사는 없으신지, 그리고 타시에 비해 가지고 예. 이렇게 보면 화성시가 좀 미약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또 어떻게 이렇게 나온 것인지 그런 것도 좀 말씀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경기도의 대부분의 시군이 출산 장려금을 좀 지원금을 지급하고요. 저쪽 그 남쪽 지방 같은 경우는 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화성시가 상당히 좀 늦었습니다. 상당히 늦은 게 뭐냐면 첫째 아도 지급하는 시군이 사실 경기도에서도 20군데가 넘거든요, 현재. 근데 저희는 첫째와 둘째와 지급을 않다가 이제 지급을 하게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액이 지금 95억 원으로 좀 과다합니다. 그래서 일단 좀 시행을 하고 혹시라도 좀 더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때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네, 네, 해주세요. 이 기자님. 타임뉴스의 이성영 기자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거 대책과 교육비 문제를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화성시만의 정책이나 혹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장기 대책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저출산 문제는 사실 국가 차원에서 좀 해법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저출산 문제, 이 출산 문화는 어떤 범국가적인 문제이지 어떤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화성시에서 이렇게 좀 추진하는 것이 있다면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어떤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뭐 그런 요소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 여성들이 중간에 그 육아 문제로 인해서 출산 문제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뒀을 때 그런 경력적 단절 여성에게 어떤 좀 취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어떤 취업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취업을 연계하는 뭐 그런 것도 있겠고요. 또 이제 저희가 그 다자녀의 범위를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자녀 같은 경우는 3명 이렇게 이상 뒀을 때 이걸 다자녀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다자녀의 기준을 2명으로 좀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어떤 시설물에 들어갈 때 가면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 뭐 다자녀에 대한 정책 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경인부의 전경만 기자입니다. 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2023년 출산 혜택 총 합의 둘째, 셋째를 하면 400만 원 준다고 하는데요. 예. 국장님은 400만 원 제가 드리면 둘째, 셋째 낳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효과에 대한 문제인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다시 질문 드릴게요. 예. 이 400만 원 줄 테니까 애 하나 더 낳으라는 게 여성 인격에 대한 모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분도 계십니다. 뭐 좀 표현을 빌리자면 돈을 줄 테니 애 낳아라. 이제 이런 표현이 모독이고 또 이게 좀 학대다, 인권 유린이다 이제 그런 면도 좀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게 정부나 지방 정부에서 어떤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어떤 그 이런 문제를 갖다 극복하고 뭐 출산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이미 출산하신 분들에게는 좀 단비가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사실 이런 대책들이 당장 어떤 효과를 거둘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래도 아이를 낳는 그런 출산 분위기를 장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될 거라는 이 출산 지원금이 뭐 큰 건 아니지만 어떤 작은 미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참고적으로 제가 아는 사람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번에 또 이제 부모급여도 올해부터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부모급여도 주고 또 출산 장려금을 좀 올려준다니까 좀 지금 하나 가지고 있는데 애를 좀 하나 더 낳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들었습니다. 아마도 좀 작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 기자님. 네, 경기인 오효석 기자입니다. 저출생 고령화 문제 매우 중요하죠. 얼마 전에 모 방송국에서 난임 부부에 대한 프로그램을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난임 부부가 애를 낳고 싶어 합니다. 뭐 5차례, 6차례 뭐 시험관 시술도 하고 있는데 지원이 안 돼서 못 하고 있답니다. 애를 낳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줘서 애를 낳는 게 우선적이지 않을까요? 화성시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 난임에 관한 부분은 좀 이제 보건소에서 이제 할 사항이라 좀 캐치를 못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좀 언뜻 말씀드렸듯이 저희 화성시가 이제 포용 쪽 복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보건소와 더불어서 난임 부부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는 것 좀 파악을 하고 또 혹시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오늘 그 언론인 분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 전달을 해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정부에서 한 130조 정도를 지금 투입했는데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이 난임 부부에 대한 그 지원금이 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자체로요. 근데 지금 저기 화성시에서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나가고 있다든지 그런 거 파악된 게 하나도 없나요? 아마 또 있을 겁니다. 아니요, 예, 죄송합니다. 오 기자님이 하신 것은 저희가 별도로다가 담당 부서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통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도일보 김현석 기자라고 합니다.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 그 효도 수당이라는 게 지금 3대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요 3대는 이제 그 할아버지 하고 자녀까지 이렇게 3대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효도 수당에 그 부모를 모시고 있는 이제 중장년 80세 이상 예. 그 2대하고 3대의 그 효의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꼭 굳이 3대로 이렇게 한 이유가 가구 선정 그 숫자를 예산에 맞추기 위한 건지 아니면 효를 뭐 권장하려는 건지 지금 이 정책의 정체성. 예, 일단 실질적으로는 사실 그 집안이 사실 황홀한지 우리가 들여다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 이제 대가족 제도에 있어서 어떤 그때 대가족 제도의 미풍을 좀 개선을 해서 표면적으로 형식적으로 3대를 구성하고 있을 때 더더군다나 그 3대를 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이제 5년 동안 또 유지가 돼야 되니까요. 그 정도면은 어떤 효의 어떤 분위기, 효를 좀 그래도 실천하는 각오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예. 이게 3대 가정에 선정됐다는 거. 예. 954 가구에는 예. 이 사람들이 그 지원 대상, 그러니까 선정 대상 가구에 그 시나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가나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막 어디 광고 뭐 이렇게 찾아서 알아야 되나요? 이것은 이제 저희 복지는 철저하게 그 신청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 지급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954가구를 예상한다고 하는데요. 954가구를 저희가 산정을 한 것은 현재 이제 기존의 85세인 경우는 85세 그 노인 인구가 약 한 지금 현재 8,000명 정도 됩니다. 8,000명 정도면 8,000명 정도인데 402가구가 기존에 수급을 받게 됐으니까 그러면은 약 5% 가량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80세 인구 같은 경우는 80세 이상 노인 인구가 이제 19,000명 정도 돼요. 그러면 954명 그래서 추산된 거고요. 평상시 저희가 여러 가지 그 매체나 뭐 통리장 회의 그런 데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야지 우리가 일일이 다 들여다봐서 이렇게 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은 또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할 수 없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신청주의로? 이게 그게 법적인 건 아닙니다. 이건 화성시 아니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하는 들어서요. 제가 궁금한 게 954가구를 딱 특정을 했으면 예. 이렇게 지원 대상에 선정이 됐다. 그래도 뭐 효 가구 선정됐다고 연락을 가서 모두 해지 만약에 진짜 까막눈이라던가 아니면 뭘 못 보시거나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경우는 누구는 신청하고 누구는 신청 못 하고 예,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열심히 홍보를 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그 드리겠습니다. 바꿀 의향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일이 저희가 대상이 되는지 들여다보는 것은 개인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한 분만 더. 예, 조 기자님. 네, 시사미래 신문 김은숙 기자입니다. 프린트 유인물에 보니까 지원 기준이 출생 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180일 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화성 시민이라고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면 이 180일만 채우면 지원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180 이후에는 화성시 떠나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예, 이제 좀 소위 먹태를 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 먹태를 방지하는 건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다 들어가진 않았는데요. 네. 넷째 이상 30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는 사실 200만 원은 다음 달 말일에 드리고 100만 원은 그 이제 1년 후에 드리는 이제 그런 장치는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자녀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경제적 이득을 취한다 그런 분은 좀 안 계실 것 같고요. 만약 좀 약간 좀 나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뭐 다른 데 가시겠죠. 뭐 저런 밑에 지방이라든지. 큰 틀에서 그분들도 이제 출생을 한 것은 이제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 국가적으로 이렇게 인구를 늘리는데 기여를 했다. 뭐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거니까요. 저희는 먹태 여부는 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아까 다른 언론인 분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뭐 이렇게 고액의 그런 걸 드리는 것은 아니니까요. 예. 네, 그렇다면 그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화성시에서 낳고 또 그리고 키우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좀 잘 계속 지속적으로 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혹시 이렇게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자녀를 기르는 데 있어서 좀 연계된 또 화성시 혹시 지원 대책이 조금 더 대안으로 좀 준비된 게 있는지 혹시 예, 저희가 그 여쭙고 아이 싶습니다. 키우기 좋은 화성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제 좀 돌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뭐 보육에 관한 문제. 그래서 어떤 그 시립 어린이집을 좀 더 좀 늘려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 야간까지 연장하는 보육 서비스를 좀 계속 지금 현재는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좀 강화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관심이 많으시는 것 같아 한 분만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브리핑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경기TV 종합뉴스의 조혜영 기자인데요. 지금 그 출산 휴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낳고 나서 그게 뭐 이렇게 날짜가 정해져 있나요? 출산 휴가? 출산 휴가요? 네네. 출산 휴가들은 뭐 이렇게 출산 휴가는 사실 뭐 어떤 각 기관이나 네네. 뭐 일단 그 부모가 속해 있는 그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기는 그건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없나요? 예. 국장님?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한 분만. 네, 제가 저출산 고령화에 관련된 질문은 아닌데 저 화성시 특성상 1인 가구가 현재 지금 30%가 넘지 않습니까? 30% 30%. 네, 5년간 굉장히 증가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따로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지금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1인 가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떤 직장 문제 그리고 청년에 관한 청년들이 좀 1인 가구를 많이 구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에 대해서 어떤 전세 자금을 대출했든지 아니면은 뭐 면접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뭐 청년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좀 저희가 강구하고 있고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네, 한 분만 더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이번에. 네, 한 분만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 앞에 질문하신 분이 제가 질문 드릴 내용을 좀 부족하게 질문하신 것 같아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복지라는 개념이 도대체 어떤 부분인지 좀 아쉬운 게 소외된 부분에 대한 그 시각이 조금 어떻게 좀 반영이 됐는지 지금 1인 가구에 대한 말씀도 좀 여쭤보시긴 했는데 1인 가구가 지금 청년에만 비중된 게 아니고요. 4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도 1인 가구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세 자녀,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의 접근 방식과 3대가 거주한다라고 한 거는 그나마 좀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는 그 돌봄 케어가 가능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독거노인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그러니까 청년층의 이제 전세자금 대출 말씀하신 건 복지 개념 말고요. 중장년층의 이 1인 가구에 대한 복지를 좀 더 섬세하게 좀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국가와 지금 중복되는 복지 개념을 지금 오늘 자료로 주신 것 같아가지고 예. 혹시 예, 일단 아까 제가 이제 1인 가구 중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청년 가구를 좀 예를 들어봤는데요. 독거노인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저쪽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많이 계신데 저희가 그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어떤 생활 지원사를 통해서 통합 돌봄이라고 해서 어떤 뭐 안부를 확인한다든가 그런 서비스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포용적 복지도시 구현입니다. 그 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이 포용적 복지가 사실 정의를 내리기는 좀 뭐 쉽지는 않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포용적 복지는 어떤 선택적 복지 또 이제 우리 흔히 말할 때 선택적 복지와 그 보편적 복지가 있는데 선택적 복지보다는 조금 넓은 개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어떤 국가나 제도권에서 좀 이렇게 수용하지 못하는 뭐 보살피지 못하는 그 부분을 저희가 열심히 뭐 소외되고 그늘지는 곳을 찾아서 열심히 좀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정구선 국장님 감사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언론 투명으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